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쓰이면서도 궁금해하시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권리분석의 필수 요소죠.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역사와 어떤 우리가 뭐 어떤 권리관계들이 다 집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인 분들이 사실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하지 않는 분들은 중개사님이나 이런 직업적으로 하시는 외에는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뭐 출력을 해야 되는지 또는 심지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세 사기 이슈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등기부등본 더 발전해서 신탁 원부 확인하는 법과 또 등기부등본과 신탁 원부를 활용해서 또 2차적으로 고급 스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스킬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봐야 되나요? 여러분들. 언제 봐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사실은 입찰할 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찰 받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권리 분석을 할 때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인데 입찰장에 법원에 가서 그때 본다? 말이 안 되겠죠. 자, 경매 물건을 요 시기에 검색을 하게 되겠죠.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리 분석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등기부등본상 권리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상 권리 분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황상 권리 분석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임차인의 어떤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나올까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항상 물어보면 흔들려요. 답을 말하고도 물어보면 흔들려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는 시점은 언제냐? 물건 검색 시기에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경매 사이트 많이 보시죠? 옥션 사이트 보시는데 또는 대법원 사이트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서비스로 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을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이트에 있죠,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이트에서 과거에 열람했던 거를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실시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권리관계가 더 추가됐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또 간과하는 게 계약 때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면 잔금 계약하고 나서 잔금일 때 어떻습니까? 가면 계약서가 딱 부동산에 테이블에 깔려 있죠. 그리고 중개사님이나 실장님이 뭐라 그래요? 확인하셨죠? 빨리 사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제가 아침에 다 출력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그 중개업분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다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잔금을 보통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잔금 시간을 잡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은 언제 출력해요? 출근해서 오늘 계약 있는 거 있지? 등기부등본 다 출력해놔. 이렇게 되는 거죠. 9시, 10시에 다 출력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도 중개업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10시에서 3시 사이에 어떤 권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대출을 받거나, 그렇죠?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어때요? 죄송할 것도 없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등기부등본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내가 뽑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뽑아도 되는데 부동산에 어쨌든 요청을 하시면 그분들은 바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확인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실시간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입찰을 갑니다. 입찰을 가요. 그러면 입찰 가기 전에도 아침이나 또는 전날 밤에 반드시 실시간으로 열람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입찰하기 전에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는. 입찰할 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보는 게 아니라 미리 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보라고. 추가적으로 입찰할 때도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등기부등본하고 그 사건이 혹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나 아침에 확인을 하시고 출발하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요. 부산에.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까지는 아닌데 초보 때 인천지방법원을 갔는데 입찰표를 다 전날 써놓고 이제
입찰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 마감하자마자 제가 입찰한 사건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여서, 오! 낙찰됐나 보다 하고 막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오늘 이 사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취하됐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입찰을 한 거죠. 반드시 입찰 당시에 등기부 등본과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등기부 등본은 미리 확인하시는데 그 옥션 사이트에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어디서 확인하시나요?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기소. 또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인터넷 등기소. 또 가짜 등기소인가요?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실제 등기소, 법원에 있는 등기소. 실제 등기소는 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여러분들? 기계. 우리 무인 발급기. 무인 발급기. 법원이나 가면 여러분들 법인 등기도 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인 발급기에서 가능하다. 그 세 가지에서 가능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부동산 가면 다 뽑아줘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경매 절차에는 사실 미리 검색 단계에서 등기부 등본을 출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말씀드렸듯이 발급 방법은 등기소를 실제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 우리가 뭐 등기소라든지 법원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는 그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급과 열람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할 때 발급, 열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차이는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다. 우리가 법원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입찰이라든지 관공서 입찰이 이런 걸 할 때는 발급으로 반드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람 같은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고 단순 열람이고,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700원, 1000원, 이거 300원 아깝다고 또 열람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게 네. 열람이 네. 기본 디폴트 값이어가지고 발급하려면 눌러야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실수로 처음에 그냥 열람해서 인쇄까지 되거든요. 네. 인쇄까지 다 되죠. 인쇄하면 열람 저장도 되고. 이렇게 네. 됐어요. 차이가 다시. 뭐예요? 열람을 하는 말씀드렸듯이 열람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법원에 제출할 때 반드시 발급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열람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열람을? 열람을 하는 사람들은, 자, 많이 보시는 분들 있죠. 공인중개사님이라든지 법무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열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저장도 되고 PDF 파일 같은 걸로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보기. 고객용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또 싸죠. 700원이기 때문에 굳이 발급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 효력 관공서 제출들은 반드시 발급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법원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세요. 저도 업데이트는 똑같은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봐야 된다는 거. 700원 더 싸니까 업데이트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용은 같지만 우리가 제출하느냐 단순 열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네. 인터넷에서 내가 이제 가서 하려고 그러면 선택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네. 살아있는 분이 네, 볼 그렇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다 볼 거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데 그렇죠. 네.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사항을 다 포함하느냐, 아니면 대표적인 게 말소사항 포함과 말소사항 현재 유효 등기만 보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말소사항이라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말소된 부분까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특수물건 같은 경우 제가 가장 많은 등기부 등본 장소를 본 게 한 120장까지도 봤어요. 120장까지도. 한 부동산에, 한 호실에 대해서. 엄청 많은 거죠. 소유권이 계속 바뀌고. 봐야 되는. 가봐야 되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민사사건을 봐야 된다. 소유자가 어떻게 변했나.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추적해서 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내가 현재 어떤 권리관계만 파악한다라고 하면 유효한 등기만 보면 지금의 현재 어떤 소유자와 그 권리관계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장수만 많이 나올 뿐이지. 그래서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볼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번호가 다 나온다. 그거는 뭐 본인이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첨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뒷자리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필요 없다면 단순 열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초보분들이 등기부등본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익숙한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표제부라고 하면 건물 또는 대지에 관한 표시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저 사람을 사진 찍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머리는 길고 난 뚱뚱한 체형이고 다리가 짧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층별로 면적 이건 몇 층짜리 건물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다. 뭐 이런 것들이 표시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사진을 형상을 찍어놨다. 부동산의 형상을 찍어서 1층 면적은 얼마, 2층 면적은 얼마 이렇게 해서 표제부가 그런 건물 또는 대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소유한 권리입니다.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매매가 있겠죠. 매매. 여러분들 가장 많은 매매. 소유권의 원인이 되는 게 매매. 그리고 상속이 있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살아계셔서 증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보존. 안 들어보셨어요? 보존 등기라는 거는 신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축.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그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보존 등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소유권이 계속 바뀌겠죠. 보존 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뭐 매매를 했다가 상속이 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을 갑구를 쭉 보면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소유자들의 지금 어떤 그 스토리, 부동산의 스토리를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부인인가? 실제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돌아가셨는데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상속이 됐는데 아들 그 두 분의 생일이 같아요. 생일이 같아. 이건 뭐예요? 아들이 두 명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하고 자식 둘한테 상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 둘의 생년월일이 같다. 이건 뭐예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생년월일이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이거 지금 등기부등본을 자세하게 봐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는지를 본다는 거는 나중에 경매할 때 뭐 우선순위가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소유권을 언제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 사항 대표적인 게 근저당이 되겠죠. 대출받은 내역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을 예를 들어서 저분이 2020년에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많이 하는데 보니까 10억 상당의 부동산인데 2020년도에 소유권 이전하면서 을구를 보니까 대출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10억을 전액 현금을 주고 샀다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운데 갑자기 2023년부터 대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저당이 붙고 저축은행이 붙고 카드사가 붙고 압류가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그러고 나서 2026년에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판단을 이분은 최초에는 어렵지 않았지만 어느 때부터 이렇게 어려워져서 경매까지 나가게 됐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부동산을 취득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20년 동안 이분이 계속 살아온 거예요. 26년도인데 2006년부터 취득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어요.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20년이나 한 집에서 이분이 계속 살았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아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옛날식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겠구나. 최소한 고치지는 않았겠구나. 예를 들면. 그쵸?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저는 임장을 가면 가장 먼저 임장을 가면 문을 열어주면 뭘 해요?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쓰면서 주변을 봅니다. 인테리어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화장실은 옛날 구형으로 돼 있나? 플라스틱으로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려웠고 언제부터 소유했고 지금의 그 부동산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자식들한테
소유권이 다 상속이 되겠죠. 그러면 자식이 몇 명인지, 그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 또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고급 기술이니까. 자,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고, 권리 분석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권리 분석. 자,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근저당 있죠. 근저당. 근저당 어디 표시된다? 을구에 표시되는 거예요. 을구에. 을구에. 그쵸? 우리가 대출받은 게. 그러면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쵸? 그러면 그걸 보고 말소 기준 권리 대출받은 게 2020년 1월 1일이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 날 들어왔다. 누가 빨라요? 2020년 1월 1일 날 근저당, 2019년 12월 31일 날 임차인, 누가 빨라요? 임차인이 빠르죠? 그럼 누가 먼저요?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소 기준 권리는 후순위가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어때요? 우리가 인수하는 거죠. 인수. 권리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부등본 여기서 아까 발급하시고, 그리고 갚고 을고, 결국은 우리가 옥션 사이트에 쭉 나열을 하죠. 등기부등본에 대한 걸 나열을 했을 때 값과 을구를 순위대로 날짜대로 정리를 해놨다. 거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거기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권리, 말소되는 권리를 찾고, 임차인이 빠른지 찾고, 현황상 유치권이나 이런 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를 찾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은 게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발점이 되는 거죠.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지금은 다 이제 전산화가 됐습니다. 전산화. 옛날에는 우리 주사라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쓰시는 분들이 다 적었지만 지금은 그게 다 전산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물건 채권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원칙적으로 자, 건물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땅, 토지에 서 있죠.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원칙은 각각 있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토지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등본. 단독주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물이 없을 때도 있겠죠. 토지 등기부등본일 때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건물을 세우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보존 등기가. 자, 그랬는데 우리가 집합 건물,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13층에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바닥은 뭐예요? 12층 천장이에요. 나는 땅을 안 받고 공중에 살고 있어요. 나는 그럼 토지가 없어. 그죠? 그러면 어때요? 원칙적으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13층에 사니까 공중에 사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때요? 토지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로 우리가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1층과 15층짜리면 그 15층이 다 나눠서 쓰는 거죠. 나눠서. 그 밑에 토지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대지권 비율이 몇 프로다 하는 게 결국은 같은 땅 위에 공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비율대로 나눠서 쓰고 있다. 그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집합 건물 같은 경우.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 있지만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4동, 한 동 전체 건물, 아까 표제부라고 말씀드렸죠. 한 동 전체가 몇 층짜리고 1층은 면적이 어떻게 되고 쭉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여러분 전유 부분은 뭐예요? 자,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어. 어떻게 구분하세요? 네. 상가 같은 거를 할 때 되게 조그만한 상가를 네. 받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까 오피스텔, 네, 뭐 아파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주상복합이라고 들어보시죠. 주상복합. 이제 송도나 인천 송도나 청라 가면 많은데 주상복합과 아파트의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피스텔과 그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상가 뭐 주거용이 아니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용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용률이라는 건 뭐냐? 우리 가족만 쓰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용 공간이 되는 거고, 나와서 같이 쓰는 걸 공용 부분이 되는 거고, 합쳐서 분양 면적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랬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표제부 한 동이 있고, 우리만 쓰는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값고 을고 이렇게 해서 총 4장으로 특이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일반적인 등기부등본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파트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총 4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분석상의 등기 순인데, 자, 다른 구라는 건 뭐예요? 다른 구? 갑구와 을구가 다르죠. 구가 다를 때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빠른 게 먼저다. 예를 들어서, 갑구의 소유권 이전,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 근데 근저당이 느리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하고 먼저. 그러면 뭐가 빨라요? 소유권 다음에 을구에 근저당이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같은 구에, 갑구에 있다라면 순위 번호 1, 2, 3, 4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부기 등기는 여러분들 1-1, 2-1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부기 등기. NPL에서 질권 설정할 때도 부기 등기로 하는데, 부기 등기는 앞에 1번 엄마 주등기를 따라간다. 1-1이면 1순위, 2-1이면 2순위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적인 순위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합건물 표제부, 한동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는 우리가 백오동에 산다라면 그 한동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으로 구성된다. 아까 토지를 15층이면 다 나눠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층이 다 쓰는 게 아니라 공중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런 표시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동건물의 표시란에는 접수 연원일,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건물 번호,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 아까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어디에 있다. 지번, 도로명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명칭,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아파트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고요. 건물 번호, 구조, 콘크리트 구조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각 층의 면적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한동건물 전체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번호, 소재 마찬가지로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동 표제부처럼 전유 부분의 표제분도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갑구 같은 경우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여기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위번호 말씀드린,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접수일과 접수번호, 등기 원인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의 인적사항 및 기타 사항이 표시되는데, 갑구라고 나와 있고 여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등기번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같은 구의 순위번호가 되겠죠. 1번, 2번, 3번이 있고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압류 등등등이 있고, 접수가 언제 됐냐, 몇 월 며칠, 이게 접수 번호가 되는 겁니다. 접수일이 같으면 접수 번호가 빠른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여기는 매매가 아니라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뭐예요? 지분 경매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이 갑구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인이 된다. 매매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유자 나옵니다. 이름하고 지금은 뒷자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별을 알 수가 없고요. 앞자리 생년월일만 나오고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쭉 보시면 공유물 분할, 그다음에 매매, 상속 등등으로 해서 쭉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면서 현재 소유자를 마지막에는 알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소유권이 바뀌어 있는지를 갑구를 통해서 쭉 알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부실채권을 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일단은 채권이 이제 저희가 등재가 돼 있을 겁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그러면 저희가 채권자는 원래 은행이었죠, 은행. 저희가 대부법인을 통해서 부실채권을 매입을 하면 채권자 명이 변동이 됩니다.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어떤 대부법인으로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보통 120% 잡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원금이 얼마고 채권 최고액이 이만큼인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할인해서 가져오는 가격이 20%다 30%다 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실채권을 내가 투자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등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은행이나 농협에 갖고 있다가 그 대부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거잖아요. 네, 채권이.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회사랑 이게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사 명의로 넘어갔는지 확인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권 원금이 얼마인지 120%가 돼 있는지 금액도 나와요? 금액도 나옵니다. 100%가 아니라 120%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갑구에는 말씀드린 이런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보정,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신축을 말하는 거겠죠.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이 소유권 변동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방송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남편이 처분할 것 같아. 재산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갑구에 이런 가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길거나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등기를 해놓고 이중매매나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걸 가등기라고 하고요. 가압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의 재산이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세금. 요즘에 세금 이슈가 많은데 세금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문 없이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잘 없는데, 환매는 일정 부동산을 내가 팔았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5년 내에 찾아올 수 있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기업들이 좀 자금이 급할 때 이 환매 등기를 많이 하고 돈을 융통을 했죠. 융통을. 자기 부동산이 있으면 5년 후에 다시 같은 가격으로 찾아올 수 있는 권리, 이걸 환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을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저당권 설정돼 있죠. 설정돼 있고 언제 접수하고 뭐 원인 있고, 여기 보시면 채권 최고액 4,800만 원 돼 있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뭐 개인이 되겠죠. 소유자 채무자. 밑에는 채권자, 어떤 은행이 되겠죠. 4,800에 120%면 100%면 얼마인가요? 100%면 4천만 원. 4천만 원 곱하기 120% 하면 4,8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120%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부실 채권으로 매입하려면 원금이 4천만 원이 되겠죠. 그 원금에서 할인한 금액, 뭐 3,500이든 3천만 원의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은행에서 아까처럼 뭐 대부범인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을구에는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우리가 아까 저당과 근저당 한번 물어보셨었는데, 발생 가능한 채권을 장래 결산 시기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20%까지 근저당을 갚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갚으면 좀 빠졌다가 다시 쓰면 다시 늘어났다가 그걸 한도를 120%까지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 그 다음에 전세권, 2년 전세 아니라고 그랬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예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근데 2년짜리 전세는 등기는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을구에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또 잊어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집부터 한번 등기부등본을 뭐 열람이든 발급해 보시고, 자,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다른 집, 다른 소유의 부동산, 다른 사람의 부동산 소유 등기부등본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다른 집은 다른 사람 건 하면 안 돼, 법에 걸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전세 사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와 등기부등본과 연동해서 우리가 신탁 원부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가 신탁사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원부에 나오는 권리들을 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스킬, 아까 알려드리지 않았던 등기부등본에서 다른 것과 연계해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